저희들 교재 97페이지, 죄송합니다. 99페이지. 필기교재 99페이지. 자, 이게, 자, 거기 99페이지 좌측에 기타 기억장치, 우리가 기억장치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기억장치 반도체를 램이라는 반도체를 사용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거. 그다음 기억장치에 또 보조 기억장치라는 게 있죠. 우리가 뭐 하드디스크나 SSD와 같은 그런 형태. 그다음 그런 거 말고도 뭐 US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부분은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주 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입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 CPU라는 녀석이 가장 단가도 비싸고 부품에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내에 해당되는데 항상 이 녀석이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녀석은 굉장히 돈을 단가가 비싸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능이 좋다, 속도가 빠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속도를 물어볼 이제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 중앙 처리 장치하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요 정도 거리죠. 그러면 그다음 빠른 겁니다. 속도를 따지면 그다음 이 녀석이 빠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와 가까이 있으면 뭐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제일 빠르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속도가 빠르니까 뭘 데이터를 넣어달라고 요구를 할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이 지금 그러면 던져주는 만큼 이 녀석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이 녀석은 뭡니까? 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데이터를 넣어주는 속도가 느리니까, 처리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가운데 완충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CPU가 비싸니까 효율성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녀석이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이 녀석이 쉬고 있을 때 CPU가 쉬고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던져 넣어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러면 자료를 던져야 돼. 그러니까 그때 뭔가 뭔가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면 주기억 장치의 대부분이 가긴 하지만 캐시 메모리라는 곳에 또 데이터가 갑니다. 가면 이 녀석이 쉬고 비고 있을 때 뭔가 데이터를 던져 넣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캐시 메모리고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더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120선이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지 모든 걸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요 앞에 있는 요약본 내용을 꼭 정독을 한번 하세요.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제가 앞에까지 다 설명 좀 드리고 싶은데 엑셀이나 뭐 컴퓨터 일반까지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일단 우리가 엑셀은 뭐 기능들 좀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혼자서 공부를 하시다 조금 괜찮은데 컴퓨터 일반이란 건 우리가 지금 생소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약간의 뼈대만 좀 잡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뼈대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살이란 게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녀석이 이제 하는 역할은 이제 뭐 단어를 빌리자면 임시 기억 장치입니다. 임시 기억 장치.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그 임시 기억 장치를 영어로 번역하면 버퍼라고 그럽니다. 버퍼. 버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메모리이면서 기능적으로
뭡니까? 버퍼의 역할을 한다. 임시 기억 장치 역할. 자, 그러면 자, 그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아주 주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쌓이면 이 녀석이 그럼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녀석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어제 제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주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이. 그러면 이 녀석이 요만큼 쌓이고 요만큼 뭐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는 와중에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저기 계속 실행해서 연산해서 뭔가 여러분 화면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면 그럼 이래서 계속 쌓이면 파일이나 이런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프로그램 좀 많이 잃었다 싶으니까 뭔가 컴퓨터가 막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이 녀석이 이제 용량이 없으니까 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CPU에서 거리가 머니까 뭐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다 보면 약간씩 버벅거리는 프로그램 실행시키는데 버벅거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 메모리가 좀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적구나. 그러면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근데 뭐 그런 걸 경험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 여유로우니까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다음 그 가상 메모리. 요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이 뭔가 영역을 빌려 쓴다 했으니까 논리적인 메모리입니다. 아주 논리적인 메모리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연관 메모리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연관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보통 우리가 이 기억 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번지란 게 번지란 게 있거든요. 위치값, 번지란 게. 그 번지에 가서 우리가 파일이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실제 보조 기억 장치에. 근데 그렇게 번지를 이용한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실제 데이터, 뭐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라는 내용을 찾고 싶다 그러면 홍길동 검색어를 직접 입력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연관 메모리라고 그러고요.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게 교재에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렸던 혹시 롬이 기술이 발전해서 한 번쯤 썼다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롬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뭐 롬이라서 피롬이 있고 그다음 자율성을 이용한 수정할 수 있는 EP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 추리 장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EP롬이라고 했죠. 그 EP롬이라는 게 EP롬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롬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우리 반도체는 랜과 롬이 있고 특징이 뭡니까? 전기가 있을 때 남아 있는 게 롬이고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비휘발성. 그다음에 전기가 없을 때 그게 메모리상에 있는 내용이 날아가 버린다. 그 휘발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러면 어 플래시 메모리는 EPROM이라는 반도체를 이용한 기억 장치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USB 드라이브를 이야기합니다. USB 드라이브에 있는 건 EPROM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저장 방식입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죠. 그러면 카메라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노트북에 간혹 뭐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뭐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뼈대를 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잡아드리는 거.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 일단 익숙해져야 여기에 뭐 살을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여 나가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모르면 용어가 너무 뭐 용어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40번 같은 경우에 캐시 메모리에 대한 소원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용량은 적거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자, 아까 물리적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버퍼 임시 기억 장치이고, 그다음에 기억 용량은 주 기억 장치인 메모리 램보다는 클 수가 없겠죠. 그럼 그 녀석이 주 기억 장치를 대체해버리죠. 뭐. 자, 그다음에 가능한 최대 속도의 소프트웨어 구성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 물음표. 기본 기능적인 성능은 히트를 표현한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자, 뭐냐면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누구한테 받을 거냐. 캐시 메모리한테 넘겨받은 건지 아니면 주기억 장치 램에서 넘겨받은 건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때 캐시 메모리에서 그냥 전체 넘겨받은 데이터 양 분의 캐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넘겨받은 양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히트율이 되는 겁니다. 히트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캐시 메모리가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한 수면 속도를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이건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제가 자 보세요. 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캐시 메모리는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장치입니다. 그 실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L1 캐시, L2 캐시 이렇게 안에 있거든요. 보드 안에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 존재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거잖아요. 100%. 그러니까 자, 정답을 찾는 건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거 내용을 다 알든 모르든 기본만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제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건 하드웨어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면 100% 틀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답 찾는 건 그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을 다 알고 푸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럴 시간이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다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미천을 조금 쌓아두세요. 기본만. 그 방법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41번.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디스크,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나 뭐 SSD의 일부 영역은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부족해서 빌려 쓰는 건 아까 뭐라 한다고요? 가상 메모리 이건 논리적인 겁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방법을 우리는 가상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42번 컴퓨터 보조 기억 장치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 이에 옳은 것은 EP로입니다. EP로면 희발성입니까? 비희발성입니까? 롬이니까. 날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희발성. 데이터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트랙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트랙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트랙이면 이렇게 도는, 운동장에 도는 트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트랙, 그 길. 그렇게 되려면 형태가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는 자기 원판이 여러 겹 겹쳐져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는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이건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그 중에서,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죠.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전력 소모가 적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뭐 지금 뭐 거의 뭐 기가 10기가까지도 3.2 버전인가요? USB 한 10기가 이상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USB 이것도 시험에 작년 한 며칠 전에 나왔는데 USB 꽂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USB 꽂을 때 색깔 보셨어요? 금정 색깔이 있고 파란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는 거. 빨간 색깔 저도 잘 보지 못했는데 빨간 색깔도 있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 파란 색깔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의장에 USB 꽂는데 그게 버전 3.0입니다. 금정 색깔이 버전 2.0이고 USB. 빨간 색깔이 3.1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달하는 전송하는 속도가 되게 차이가 큽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뭐 어쨌든 그런 정도까지만. 왜냐하면 그건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절대 과거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조 기억 장치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드디스크예요. 아닙니다. SSD입니다. SSD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세컨드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이제 퍼스트 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는 뭐라고요? SSD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퍼스트가 뭐였습니까?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였거든요. 그럼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 위주로. 왜냐하면 아예 기술이 안 나왔으니까 SSD는 그때. 근데 SSD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어쨌든 주종은 하드디스크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SSD가 주종이 이루고 이건 이제 보조 그러니까 세컨드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는 그럼 시험을 낸다 그러면 SSD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최근 게 시험에 나오지 이후에 나오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 푸실 때 그 보시면 그 문제들 보면 오래된 문제 그냥 판단하기 좀 힘들어서 그런 건데 어쨌든 오래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요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물어봐서 뭐 하려고. 자, 일단 뭐 여기까지가 어찌됐든 짧게나마 하드디스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는 좀 이따 볼게요. 어, 이게 다는 아닙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안 할 거냐고요? 어제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본이 되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 이미지 그 파워포인트 파일 기본 파워포인트 그림에 대한 파일 올려놨고요. 뭐 이것도 필요하다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제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나 학원 뭐 이런 기업의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구성,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장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8번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전송시키는데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다 알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키워드만 익히세요. 정폭, 예? 크게 한다, 예? 전압을 높인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리피트라는 장치입니다. 리피트. 라우트는 네이비처럼 최적의 경로를 내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쓰는 컴퓨터 여기입니다. 그럼 내가 네이버 주소를 입력을 해서 엔터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때 나갈 때 문의 역할을 하는 게 게이트웨이고 다른 인터넷 네트워크 쪽으로 넘어가는 게 게이트웨이라 그랬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다음에 그때 나 문을 열면 이제 길을 찾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길을 찾아서 주는 게 뭐라고요? 최적의 길을 찾는 게 라우트라는 장비의 역할이다. 자,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다음 브릿지. 브릿지는 요겁니다, 요거. 어제 우리가 요 강의장이 제 인터넷이 나가려는 출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찌됐든 지금 저기 물론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개밖에 없거든요. 저기 그럼 저기에 가려면 우리가 강의장에 있는 모든 랜카드에서 나오는 랜선을 다 취합하는 장비를 우리가 허브라 그랬거든. 그럼 허브끼리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종류가 성격이 같은 것들이 모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제 랜이라고 합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 해서 요걸 랜이라고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서. 그러면 요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럼 요 랭크와 랭끼리도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왜 인터넷에 나가려면. 인터넷 저기 나갈 수 있는 길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기 우리 강의장이 7층에도 있거든. 그럼 7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허브에 있는 라인선을 뭔가 뽑아가지고 여기다 물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허브끼리 이렇게 물려놓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브릿지라 그럽니다. 브릿지. 자, 59번 다음 중 네트워크 장비 게이트웨이 뭐 외부 네트워크로 나가는 관련 있는 것.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다. 이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60번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라우트, 허브, 게이트웨이. 브릿지가 뭐라고요? 방금 위에서 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왔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브릿지가 아니고 아까 리피트가 위에서 나오군요. 자, 브릿지 네트워크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고 전송하고 그 대신 수신된 전원을 다시 요령 상태로 바꾸는 장치.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것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예? 어제 설명드렸다고 여기 집에 있는 뭐라고요? 모뎀이라고요. 모뎀. 지금 거기서 설명하고 3번에 틀린 거니까 틀린 거 찾아야 될까요? 모뎀이라고 이게. 여러분 집에서 말하는. 어제 뼈대 설명드렸잖아요. 어,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만날 때 제가 뭐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저 믿고 따라오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실 겁니다고 했잖아요. 믿고 그거 제가 복습하세요 하면 믿고 복습하시면 되잖아요. 수업 열심히 참석하시고 조금만 복습만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니까 필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좀 하세요. 시험 신청해 놓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뭐 4, 5일 동안만, 5시간 동안만 필기 공부 좀 하루에 바짝 하루 종일 좀 하세요. 한 3, 4, 그러면 4, 8, 3, 4, 8, 4, 5, 20, 한 3, 4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뭐 합격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 신청해 놓으면 4일, 뭐 4일이나 한 5일 정도 걸릴 거니까. 그 정도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말 따지 마세요. 응?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어 집중을 안 하시거나 자기가 아예 이쪽 분야하고는 전혀 맞지 않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다른 걸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 아 엑셀은 시간이 되면 뭐 전체 맥락만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잠깐만 고개를 돌리시면 61번 문제를 딱 보시면 데이터 입력할 때 엔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물론 우리 교재 실기 시간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 엔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선에서 문제 시작을 하시다는 겁니다. 엑셀도 마찬가지. 엑셀은 지금 보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락 정도는 많이 날 겁니다. 어떤 기출 문제를 푸시더라도 실기하신 그 내용 가지고 그러면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점수를 따는 방법은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서 엑셀에서 점수를 확 높여놔야 되고요. 컴퓨터 일반은 우리가 잘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소 과락을 면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20개 중에 한 40점만 받을 4, 50점만 받는다고 반타작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부족한 평균은 어디서 엑셀에서 한 70점 이상 받는다, 7, 80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왜? 컴퓨터 일반은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엑셀을 조금 더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엑셀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큰 틀을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원래 필기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자격증 중에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필기 시험이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필기 시험이에요? 아닙니다. 필기를 가장한 실기입니다. 원래 실기에 가면 어떤 기능을 쓰기 위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매뉴얼이. 그 컴퓨터 매뉴얼을 뭐라 그러죠? 컴퓨터 쓰는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뭐라 그럽니까? 큰일 나실 분인데 정말 컴퓨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움말이야 그러잖아요. 도움말. 단축키가 뭡니까? 필기시험에 나왔습니다. F1키 누르잖아요. F1키. 큰일 났구나.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필기시험 문제를 만든 겁니다. 실제.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왜? 컴퓨터 다루는 입장에서. 컴퓨터는 실기지 필기가 아니거든요. 그 메뉴를 외워서 뭐 할 겁니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4단계 빠져, 4단계 빠진 4단계의 내용은 그걸 채워 넣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냥 실기에서 그 단계 제대로 문제가 풀면 그 만사 오케이를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데 실제 저희들 시험은 어쩔 수 없죠.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그래서 요즘 자격증 시험들 중에는 필기 시험이 없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필기의 무용성, 뭐, 의미 없는 그런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입장에. 그래서 자격증 중에는 필기 시험이 없는 컴퓨터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래서, 요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엑셀, 그쪽 스프레드시트 일반, 가능한 실습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뭐, 전체 시간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 그 유튜브 영상, 이기적 검색어 이기적 하시면 이기적 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그, 운영 체제 중에,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 체제 중에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게 종류 중에. 이 녀석 문제가 20문제 중에 저거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적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직접. 그러면 자, 따라하기가 힘들다. 내용 설명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 그 외에 우리 지금 이제 뭐, 그 하드웨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그 사용법이나 소프트웨어의 특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넷. 이건 솔직히 실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거. 응?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내용적으로 처리하시는데 여기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있는 내용을 그 부분만 짤막하게 그냥 도대체 이게 감이 전혀 안 잡혀. 그냥 감이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려면 제가 아까 그랬죠. 필이라는 것이 이런 게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거지 정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으려면 다 알아야 되니까 정답을 잘 찍는 느낌을 받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도저히 뭐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그 부분만 유튜브 영상 뭐 출판사에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찾아 좀 보시면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감 조금 잡으시고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맹탕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럼 네 개 중에 그냥 찍어야죠. 근데 제가 말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최소한 지문 한 개, 두 개 정도는 배제를 좀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세 개까지 배제시키면 정말 좋긴 하지만 거기까지 힘드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잘 애워지고요. 네? 머리속 잘 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에, 되도록이면 시험 신청을 해서 그냥 시험을 보세요. 떨어졌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응? 열심히 안 할 거니까. 제가 뭘 할 겁니다. 떨어졌다고 연락하시면. 붙고 나서 전화하세요. 한 번만에 붙으세요. 준비되시면 하라고요. 준비 안 되는데 저희 시험 신청하지 말라고요. 네. 자기 합격한 거 찾아보시면 잘하셨는데 뭐 그래서 제가 멘트도 알죠.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한 거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겁니다. 제가 잘한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방향만 제시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리고 저는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그다음에 제 연락처 거기 저 정보들 안 없앱니다.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냥 꽤 오랜 기간 그 열어둘 겁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 그다음 요 뭐 자주 나왔던 이제 인터넷 관련 문제가 이제 위로 좀 올라갈게요.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하고 갔거든요. 아, 102페이지 아닙니다. 잠깐만.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00페이지. 수업사 아시죠? 왔다 갔다 하는 수업사에. 자, 어쨌든 오늘 컴퓨터 일반은 여기 있는 거 좀 다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엑셀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혼자 사실 수 있을 거 믿고요. 자, 이건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어제 인터넷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PC상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랜 카드라는 게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다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대편을 알아 식별하기 위해서 네이버라는 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 말고 숫자로 된 IP 주소라는 걸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원래 IP 주소로 통신이 그러니까 내용을 주고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네이버만 IP가 있어야 돼요. 그럼 네이버에서 내가 로그인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정보를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한테 넘어온 정보는 그럼 내 IP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를 받을까요? 나도 IP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구유 IP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해킹이라는 걸 하면 이 IP가 추적을 당해서 적발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또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IP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에는 고유 번호가 다 찍혀져 있습니다. 컴퓨터 제품에는. 그 긴 번호들이 다 찍혀, 얼마나 많이 생산했겠어요. 그 번호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번호 뭐 해가지고 다 지역 추적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 해킹을 해서 해킹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해킹을 해도 안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근데 찾아서 잡았다 그러죠. 그거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해킹하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랜카드 이제 그러니까 IP 주소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주소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게 우리 교재에 일단 있는 이야기, 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공유한 주소이다. 숫자로 되어 있나. 우리 교재, 제 화면 말고요. 아, 여기 있는 거 해도 되겠네. 뭐, 어찌됐든. 그 다음에 IP 주소 체계는 버전 6가 있고, 버전 4란 게 있습니다. 버전 6가 있고, 버전 4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4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던, 여기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숫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뭐, 19, 2.168점, 100점, 2.2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런 형태가 버전 4의 형태입니다. IP 어드레스 버전 4라고 하는 건데, 그 줄여서 IPv4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아마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한 번쯤은 했을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저건 우리 눈에 보이는 10진수잖아요, 저거. 컴퓨터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진수를 기억하고 있겠죠. 192에 해당되는 이진수. 네? 그래서 그게 여기 보면 그래서 총 그러면 저걸 표현하려면 8피트가 필요하거든요. 방금 그 8피트로 표현하신 게 256이네. 256개니까 0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아까 그 자리 하나하나에 각각 영역에 8피트로. 그럼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비트로 기억을 하겠죠. 0과 1로.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 두명 기억, 우리가 보는 건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번역을 해서 보여준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실제 원본 자료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점으로 이렇게, 다시라 해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그 각각의 8비트를 숫자로 변환을 시키면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진다. 그런데 이거 이제 그다음 이게 32비트 주축이니까 이거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면 뭐 이게 32억 뭐몇 개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 IP 주소라는 게 처음에 컴퓨터 만들 때는 생각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만들어질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녀석이 만들어질지. 그다음 집에 있는 전자제품에 랜카드가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니, 집에 있는 요즘 전자제품을 사면 앱을 깔아가지고 뭐 작동 여부 다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인터넷 통신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제품에 IP, 랜카드를 설치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겠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걸 쓰지 못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됩니다, 이제. 실제.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거든요. 뭐, 혹시나 뭐 기회가 있으시면 뭔가 뭐 앱이나 이런 거 쓰시는 거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앱 쓰는 게 기능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앱 자체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기능들이. 필요하시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 하세요. 아, 물론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제 컴퓨터 늘 보니까 솔직히 이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 잘 쓸 줄 모릅니다. 뭐 검색하고 문자 보내고 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꼰대입니다. 꼰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은 눈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업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전화기, 굉장히 오래된 전화기거든요. 근데 이걸 오래된 전화기를 계속 쓰고 싶은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래된 전화기에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기능을 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고,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 딴 길로 했는데, 폰은 100만 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좋은 제품 100만 원이 넘잖아요. 200만 원 하잖아요. 형. 200만 원짜리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 다 안에 있는 내용 다 쓰세요. 그럼 노트북은 왜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되는 노트북을 사려고 그러세요? 전화기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전화기를 쓰지 않고 정말 비싼 전화기를 쓰시면 효율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효율성을. 200만 원짜리 기계 사가지고 그중에 한 10만 원, 20만 원씩밖에 못 쓴다는 거는 억울한 일 아닌가. 그러니까 노트북은 200만 원씩 사지 뭐 이러잖아요. 이 노트북을 200만, 너 컴퓨터를 200만 원짜리 사야죠. 많이 쓰는데 실제.
왜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기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 영업 마케팅에 우리가 다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거 그냥 들고 다니고, 왜 카톡하고 뭐 이런 정도만 쓰신다면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게임을 하시는 분이 뭐 그런 분이 얼마쯤 될까요? 개인적으로.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생각 못한 게 뭐냐면, 이런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에 메인 카드가 설치가 되어서 IP 주소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비약급수 이제 너는, 그러면 그 많은 이제 IP 주소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할 것이냐? 이미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래서 버전 6라는 게 나왔습니다. 버전 6. 그래서 버전 6는 128비트, 총 128비트, 16비트씩 8부분,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갑자기 10진수가 보이는데 아니면 이건 10진수가 아니고 16진수입니다. 사람 눈에 10진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6진수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찌됐든 0과 1의 조합 16비트로 이 이면에는 요 한 부분의 이면에는 16비트로 0과 1의 조합 16비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버전포에서 점을 찍는다고 했는데 여기는 콜론을 넣어서 구분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방금 점을 찍는다, 구분하는데 콜론을 쓴다.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어요. 자,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켜서 이제 개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여기 밑에 뭐 저도 잘 모르는 네트워크 저도 잘 모릅니다. 뭐 그 유동적으로 IP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1대1 통신하는데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뭐 1대 다 통신하는데 멀티캐스트 1대1 통신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할당하고 IP 중 할당해서 뭐 이런 뭐 애니캐스트 뭐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잘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문제 한번 가보죠. 이제 49번. 인터넷 주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인터넷 연결돼서 IP 또는 도메인 네임 중 하나를 배정받아야 하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고유 주소는 도메인 네임으로 인한 IP 주소와 동일하다. 도메인이 뭐라고요? 도메인 주소. 그게 문자로 된 주소라 했잖아. IP 주소는 숫자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나온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지문에서 정답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본에서 찾는 겁니다. 그다음 뭐 국제 인터넷 관리 주소가 ICAN에서 관리하고 한국에서는 K키사, KISA라는 기구에서 관리한다. 뭐 이거는 뭐 참고로 현재는 인터넷 주소가 IP 주소 사용되고 있고 아직도 IP 버전 4와 6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도 뭐 네트워크 쪽에 관여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버전 6로 아마 넘어갈 겁니다. 다 대체되어서. 그리고 물론 원래 항상 업그레이드는 뭐죠? 하이 버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용이 다 그대로 넘겨받아야 되죠.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업그레이드라는 건. 하이 내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버전 4 있는 거. 그러니까 호환성이 4번에 호환성이 좋다는 얘기. 예? 그다음에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주소 부족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해결을 할, 해결을 할 수 있다. 버전 6가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험은 버전 4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버전 6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겁니다. 앞으로. 그다음 50번에 IPv6 주소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6비트 8부분을 총 128비트 구성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외우라고 정말 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요약본 보시고요. 예? 그냥 수치 그냥 확인하시고 자 128 EMS 저잘 모르겠습니다. EA8승이면 얼마죠? 64 128 EA7승인가요? 자, 그다음 그거 에우라가 했잖아요. 2의 10승은 1024라고. 자, 각 부분은 16부분에서 세미콜론이 돼 있다고요. 제가 전에 시험에 절대 어려운 거 안 나온다니까요. 점점입니다. 콜론입니다. 콜론. 네? 점 심표가 아니라 점점입니다. 점점.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라.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은 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 이게 정답일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용어가 정답일 확률은 제가 어제도 봤을 때 떨어진다. IP 버전폰 주소 부족 현상, 그 다음에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 문제도 해결해준다. 뭐 그런 이야기. 그 다음 51번.
인터넷 사용되는 IP 버전 6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답안, 뭐, 마킹이 돼 있긴 하니까 틀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 부분 줄쳐가면서 쭉 긋고 수정하시고, 그걸 뭘 가지고? 요약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요약본의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앞에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좀 더. 그러니까 그 앞에 꼭 정독하세요. 120선 앞에 보면 요약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끝나고 앞으로 넘어가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마 이게 여기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 음, 그러면 이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 소프트웨어는, 페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여러분들 항상,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겁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운영 체제라고 하는 윈도우 10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윈도우 10. 아까 실습을 좀 하라 그랬죠. 이건 실습 가능한 부분이니까. 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10이 되든 11이 되든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대충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집에 저는 윈도우 11인데요. 우리는 시험에 윈도우 10 나오는데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뭐 어차피 기능적으로 그렇게 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했죠. 애우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용어를 조금 눈에 익히려고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윈도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4페이지. 윈도우 기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체크하고 갈게요, 그냥.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자, 윈도우 미드를 이용해 간단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 혹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라고 하는 거 실행시켜서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건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는 실행만 하는 거지 영상을 보여주는 기능만 뷰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거지 편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편집을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건 프리미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윈도우에도 직접적으로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제공했는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뭐 무비 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영상을 편집하는 게. 근데 이건 플레이어라고 붙는 건 이건 편집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프로그램 이름 중에. 자, 그 다음에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윈도우를 보통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생산. 자, 앞에 봅니다. 자, 키가 되는 이야기 할게요. 어제 포맷이라는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포맷을 왜 한다고요? 이거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영상 돌려서 보실래요?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자, 보조 기억 장치를 사시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영역을 나눠야 된다. 그걸 우리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이렇게 드라이브 나눈다는 개념. 그리고 C 드라이브는 무조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본 파티션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드라이브의 이름들은 확장 파티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렇게 각각의 영역이 나눠져 있는 파티션 그 영역에다가 뭘 한다고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파일이 저장 안 되면 컴퓨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고요? 그걸 포맷이라고 한다. 그 포맷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펫 16, 펫 32, 그 다음에 NTFS라는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파일 포맷할 때 나오는 겁니다.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 나는 파일을 뭐 패치 16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저도 뭐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패치 16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겠다. 패치 32 방식으로 저장하겠다. NTFS 방식 하는데 대충 보면 느낌이 오죠. 방금 제가 읊어드렸던 그 순서가 성능이 좋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NTFS 쪽으로 가면 이제 뭐 보안이 좀 강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윈도우 10에는 다 NTFS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파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해서 뭐 고민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전원이 연결된 상태 장치를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어,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는데 플래그 앤 플레이 이게 사실은 1번, 2번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핫스와핑이나 플래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러지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군요. 플래그 앤 플레이는 보드에 꽂는다고 생각해요. 보드. 이런 보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있을 때 보드에 직접적으로 꽂을 수 있는 만큼 원래는 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함부로 이렇게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뺐다 꽂았다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부분들은 전기가 있는 상태에서 꽂아도 인식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냥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핫스와핑은 여러분들이 USB 꽂죠.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그걸 보드에 꽂아요. 아니 본체 그 바깥쪽에다 이렇게 뭐 그거 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포트에다 이렇게 꽂잖아요. 그런 개념을 핫스와핑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극단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사실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의미는 같은 거라고. 둘 다 작동을 꽂으면 작동을 한다는 의미는 둘 다 똑같은 의미라고. 나머지 용어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어로피크 기능은 잘 쓰질 않는데 이게 여기 또 있나요? 어, 뭐 이렇게 해서 뭐 픽픽픽 돌아가는 거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 기능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군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옳은 것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업 표시줄에서 뭐 아니, 바탕화면의 배경에 여러 장의 사진을 선택하여 슬라이드 쇼 효과를 주면서 번갈아 이게 그 뭐 겹쳐져 있는 이렇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게 왜 다 이쪽에 가 있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어가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슬라이드 이렇게 탁탁탁 바뀌어가지고 그 선택하는 그걸 에어로 피크라고 하는 건데 뭐 우리 여기는 지금 여기는 옵션이 그 옵션이 없는 것 같네요. 윈도우상에. 뭐 그런 거다 정도. 읽어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설명을 크게 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애우세요라고 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이게 실습을 안 하면 애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진짜 필기를 가장한 실기라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가기 키 써보셨습니까? 써보셨으면 이게 알겠죠. 안 써보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애우세요. 그러면 다 애울 수 있겠어요, 이게? 시험에 이것만 나왔냐고요? 그 100, 94페이지 보면 그 많은 단축키가 그 있는데 언제 다 외우겠어요, 그거.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그냥 건너뛰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찾아보시고요. 넘어갑니다. 7번, 6번, 7번 단축키, 뭐 바로가기 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8번도 여러분들 해보세요.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 이런 거죠, 이런 거. 예를 들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들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는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요런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있고 화살표가 없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게 바로가기라는 기능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거. 바로가기 만들기. 이건 실습을 이거 또 안 나와. 어디가 있죠? 아니, 창이 어디가 버렸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들을 한 번씩 눌러보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이거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별로 선호 안 합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최소한 답인 것들이나 틀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한 번쯤 그냥 한번 Shift F10 뭔지 한번 눌러보시고요. 뭐 예를 들어 Shift F10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라고요. 아유,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냥 바탕화면에서 Shift F10 그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매칭을 시키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냥 이걸 애우려고 이렇게 도표에 있는 이거 가지고 순서대로 애우려고 실습하지 마시고 문제 만나면 그냥 한 번씩 해보세요. 다시 한번 더 제가 애우라는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애워야 될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애워서 시험장에 가자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단축키 안 외워진다니까요. 여러분 엑셀에서 컨트롤 키가 무슨 키입니까? 예, 그거 외우는데 제가 한 두 번 가르쳐 드리고 외웠어요. 수업 한 10일 동안 계속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원래 단축키. 자주 써야 외워지는 거고. 9번도 마찬가지. 10번도 마찬가지인데 휴지통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원하는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휴지통에 있는 내용을 버린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니란 걸 알잖아요. 우리가 그걸 항상 복원을 시키고 복원시키는 위치에 가서 뭐 폴더나 위치에 가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실행이 되죠.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많으면 좀 수월할 거고요. 윈도우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힘들 거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휴지통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할 경우는 휴지통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복원이 가능하고요. 휴지통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 있는 휴지통을 버리면 나중에 뭘 찾을 수 있잖아요. 집에 있는 휴지통을 버리면, 집에서. 근데 그걸 집에 뭐, 아파트, 뭐, 저기, 쓰레기, 뭐, 취합장에 가서 재활용 쓰레기 그냥 버려버리면 나중에 뭘 찾을 수가 없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바로 버려버리면 그건 삭제라 그럽니다. 예? 삭제. 그건 삭제라 그러는 그런 건 지울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것만 가능하냐면 C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만 복원이 가능하고요. 뭐 USB라든지 이동 저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지웠죠. 복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합니다. C 드라이브에 있는 것만. 뭐 그렇다냐. 그래 다른 것들도 해보세요. 개인 설정 이런 것들은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눌러보시면 이렇게 개인 설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설정 우리 별로 좋아하는 옛날 제어판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죠. 개인 설정,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실습처럼 제가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좀 이따, 한 2분만 있다 쉴게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아까 여기 이렇게 하시면 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감에 설정해 가셔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시각장애에 관련된 내용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윈도우즈 설정. 여기 가서 장애인 관련, 시각장애 관련 뭐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제 눈에 안 들어오죠. 이건가요? 아, 접근성? 이거 맞나요? 접근성.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여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가 보세요. 한번. 다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